네, 이번 참사의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무엇도 단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전문가를 모시고 여러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서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김규왕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랜딩 기어 네. 착륙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 랜딩 기어의 오작동 문제인 것은 맞는데요. 그러면 이런 그 랜딩 기어의 오작동을 가져올 수 있는 것들 뭐 있을까요? 이제 엔진 고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까? 네,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엔진이 고장이 났을 경우는 거기서 하이드로릭 엔진에서 정상일 경우는 전기 시스템이나 예. 유압 시스템이나 에어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엔진이 정지하게 되면 그걸 작동하는 그 부분이 멈춰지기 때문에 하이드로릭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압 장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압 시스템이요. 아. 유압 장치. 유압 장치가 문제가 생기면 정상적으로 기어를 다운했을 때 작동하는 장치가 엔진에서 나오는 유압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근데 비행기는 안전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백업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안전 장치를 갖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737 같은 경우는 유압 시스템이 안 됐을 경우는 매뉴얼로 다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경우는 부기장 뒤쪽에 되어 있는데요. 예. 그것이 세 개의 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부기장이 좌석을 빼고 손을 갖다가 오른손은 윗부분 항공기를 잡고 네. 왼손으로 세 개의 줄을 갖다 당기면 대략 한 15초 정도면 랜딩 기어가 수동으로 다운된다고 매뉴얼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랜딩 기어가 수동으로도 조작이 가능해서 원래 가능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비상 상황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네,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시에. 근데 네. 저는 비상 상황에 작동하는 거니까 굉장히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네요. 기장이 상당히 네. 순간적으로 빨리 움직여서 이걸 한꺼번에 레버를 당겨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씩밖에 못 당기거든요. 하나씩. 이렇게 세 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근데 기장석에서는 조금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할 때 실질적으로 이제 랜딩 기어가 정상적으로 유압 시스템에 엔진이 고장이 났다거나 유압 시스템 고장으로 안 됐을 때는 네. 수동으로 할 때는 부기장이 의자를 갖다 뒤로 밀어 민 다음에 수동으로 조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항공기가 보통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다시 한번 이제 추력을 높인다고 하죠. 이거를 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죠? 고라운드라고 하는데 복행입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복행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복행을 해서 한 바퀴를 더 선회해서 정해진 그 경로대로 착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네. 지금 그럴 여유가 지금 없었다거나 통제력을 갑자기 뭐 이런 상황이 있다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추측입니다만 이걸 네.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항공기 사고라는 게 사실상 복합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제임스 리즌 교수에 의하면 치즈 오브 체인이라고 여러 가지가 중복이 같이 되어서 일어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프로치 중에 첫 번째 접근이라고 하죠. 착륙을 위해서 내려오는 접근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서 정상적으로 기어가 다운이 되었는지가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 보잉 매뉴얼에 보면 대부분 버드 스트라이크가 되면 착륙이 안전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컨티뉴해서 그냥 계속해서 접근해서 착륙하는 걸 레커멘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랑 마주쳤을 때 충돌이 있었을 때 네. 고잉 어라운드 그러니까 복행하지 말고 네. 웬만해서는 그냥 착륙을 강행하라는 매뉴얼이 있는 거죠. 네, 보잉 매뉴얼에는 대부분 있습니다. 네. 근데 왜 그러냐면 그거는 추력을 갖다가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네. 파워를 갖다가 스러스트라고 하는데요. 그 네. 부분을 갖다 밀어 넣으면 출력을 증가시켜서 다시 복행을 하게 되면 맞아. 네. 그렇게 되면은 엔진이 급하게 더 회전수가 빨라지면서 엔진 힘이 가해지면 추력이 엄청나게 그 빠른 속도로 돌거든요. 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던 만약에 새가 있었다면 네. 그것이 엔진을 파손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가 분해됨으로 인한 그 불순물 같은 것들이 엔진에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갑작스러운- 웬만하면
더 착륙을 하는 쪽으로 권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맞습니다. 이번에는 복행을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 조종사의 판단이 그때 상황에서는 복행이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종사의 마지막 최종 결정은 기장에게 있기 때문에 기장이 그때 상황에서는 복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복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비행기 안에서 조종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첫 번째 어프로치 때, 첫 번째 접근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항공기가 이제 착륙을 하겠다, 허락해달라라는 시점부터 이제 추락까지 그러니까 한 9분 정도가 될까요? 네. 그때 이제 첫 번째 접근 후 기장은 복행이라는 걸 하는데요. 고라운드라는 걸 하는데요. 네. 안전하게 착륙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때 아니면 1000피트에서 200피트 디시전 하이트라고 하는데 결심 고도라고 하거든요. 네. 그 사이에서 어떤 비정상 사태가 엔진이라든지 뭐 하이드롤릭 유압 장치라든지 전기 시스템에서 크리티컬하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고라운드 그러니까 복행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던 거로 예견되어지고요. 조류와의 충돌 말씀하시는 조류와의 거죠? 충돌로 네. 인해서 안전한 착륙이 안 되겠다고 판단한 기장은 고라운드를 선택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복행을 하고서 반대편으로 돌아서 내렸거든요. 일상적인 거는 내리고 나서 처음에 활주로 제로 원이었었는데 제로로 내리질 못하면 네. 컨티뉴 복행을 한 다음에 다시 그 활주로 돌아서 오는 게 정상입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경우는 되게 긴급한 상황이었을까라는 예견을 해봅니다. 투 엔진이 두 개 다 망가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모두가 엔진이 로스가 되면 내가 돌아서 충분하게 활주로를 비행을 하면서 그 런웨이까지 못 간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돌아서 원라인 쪽으로 내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으로선 저희가 이제 여러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수동 기어를 작동할 수 없을 만큼의 극박한 상황. 네. 이제 기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승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연기가 났다, 냄새가 났다 이런 이야기가 하는데 그건 새로 인한 걸까요? 예, 새가 들어가면 타는 냄새가 납니다. 사실은 저도 비행하는 중간에 엔진 버드 스트라이크 새랑 충돌한 경우가 있는데 네. 그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충격을 주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동체 옆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큰 데미지가 없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엔진으로 만약에 큰 새가 아니면 몇 마리의 새가 들어갔다면 엔진에 큰 데미지를 줬을 겁니다. 네. 그로 인해서 하이드롤릭이나 뭐 전기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작동이 안 될 수도 있는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기종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영화에서 간접적으로 이제 그 보는 장면 중에는 유류를 모두 이렇게 버리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그 이제 기계적인 장치들은 없나요? 예, 737 같은 경우는 불행하게도 엔진을 갖다 퓨얼 제트슨, 퓨얼 덤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장치가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콕에서 떠서 네. 무안까지 오는 사이에 아마 충분하게 연료는 소모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연료가 있거든요. 예. 그 부분까지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연료를 방출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비행기는 굉장히 크고 새는 사실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렇게 새와 충돌로 인해서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저희는 가늠할 수가 없었는데 항상 새로 인한 그 크고 작은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보통 이 새를 쫓는 어떤 방법이 없나요? 공항에서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지금 이제 배트맨이라고 해서 새를 쫓는 총을 쏩니다. 총을 쏘아서 새떼가 나타났다고 타워나 그 배트맨들이 그 공항 주변을 갖다 본 다음에 새가 나타나면 그걸 총을 쏴서 쫓기도 하고요. 아니면 새들이 싫어하는 초음파를 갖다가 발송시켜서 그 사람들이 새들이 이제 오지 못하도록 하는 다른 방법. 방향으로 가도록 네. 하는. 네. 그리고 이제 불빛을 반사시키거나 이런 것이 있고 요즘 최근에 개발된 건 디텍트 버드. 버드를 갖다가 찾아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 예견하고 그걸 갖다가 레이저 건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건 레이저건은 또 조종사에게 안 좋을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가면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은 아마 좀
공항 당국에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지나고 나서야 뭐 우리들이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만 혹시나 사고 항공기가 활주로에 진입하는 속도가 조금만 느렸다면 제동거리가 조금만 더 짧을 수 있었다면 뭐 유류가 없었다면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도 속도는 약간 빨랐습니다. 정상적인 비행보다는 좀 빨랐는데 그걸 보니까 비행기가 플랩이라는 보조 양력 장치라고 있습니다. 네. 근데 속도는 줄이면서 양력을 보상해주는 장치거든요. 그것이 펼쳐지지 않았을 경우는 대략 737 같은 경우 한 180에서 190 나트 정도의 그 스피드 속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가 될까요? 1.8 정도를 곱해야 되니까 상당히 높은 속도죠. 300km, 제가 계산이 지금 안 되는데요. 네네. 1.8을 곱하면 대략 2배 하면 260, 70km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착륙할 때 스피드가 한 150 나트거든요. 그러면 한 5, 60km 정도는 빠르지 않았을까. 지금 정확한 계산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 속도가 빠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속도가 제어되지 못해서 충돌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좀 많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고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여러 요인을 짚다 보니까 제주항공이 대당 월 평균 418시간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항공사에 비해서 좀 많은 시간이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네. 항공기에 좀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고 또 조종사의 피로도가 높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종사는 법적으로 한 달에 몇 시간을 타고 1년에 몇 시간을 타는 법적 규정이 있습니다. 1000시간 뭐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리고 비행기도 항상 정비 몇 시간을 탔을 때 A책, 몇 시간을 탔을 때는 B책, 몇 시간을 탔을 때는 C책이라는 그 정비 규정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하면 타임 리콰이어드 파트라고 해서 시간이 될 때마다 적절하게 부품들을 교체해 줍니다. 교체해 줌으로써 비행 시간에 따른 스트레스나 이런 거는 적극적으로 잘 관리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비가 그리고 잘 되었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정비는 우리나라는 항공 선진국이라고 생각하고 정비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움이 드는 것은 이제 지상에서의 조치들입니다. 네. 특수한 거품을 이제 착륙하기 전에 밑에다가 뿌려놓는다든지 하는 듯한 그리고 이제 소방서 인력들도 거기 이제 미리 대기를 할 수도 있었을 테고요. 네. 어떻습니까? 그때 긴박하게 돌아서 내렸기 때문에 타워의 교신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언제 랜딩 기어 프로그램이 생겨서 동체 착륙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지금 정보가 없어요. 예.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저희 그냥 개인적인 사견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많거든요. 어쨌든 그때 돌아서 내리는데 긴박하게 돌아 내리니까 공항 당국에서도 그걸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네. 타워에 그 관제탑에 이야기해서 우리 동체 착륙을 하겠다라고 했으면 준비가 시작됐을 텐데 그런 교신 내용이 지금 확보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고에 대한 이제 자세한 이제 조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어떠한 단계를 거쳐서 그리고 총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돼야 전모가 밝혀질까요? 이게 사고는 일어나면 온사이트 현장 조사를 포함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각 파트별로 합니다. 관제, 정비, 운항. 그래서 운항에 예를 들면 이 조종사가 몇 시, 2, 3일 한참 전부터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피로 관리를 했고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이 결론적으로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요. 빨라야 6개월, 길으면 한 3년 정도 소요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제 꼬리 쪽에 있는 승무원 두 분이 기적적으로 생존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항공사 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통 이제 뒤쪽에 계신 분들이 생존했던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았던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러한가요? 네, 좀 꼬리 날개 부분이 좀 안전하다 이런 건 데이터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승무원들이 보통은 승객들은 앞을 보고 앉잖아요. 네. 그런데 승무원들 꼬리 날개 있던 분들은 뒷부분을 이렇게 보고 앉았어요. 충돌이 됐을 때 등으로 충격을 흡수했을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공간이 있었고 네. 동체가 보통 파손이 되면 세 조각이나 두 조각으로 파손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두 조각으로 파손되면서 떨어져 나가면서 화염이 있었지만 그래도 충격 흡수하고 공간이 충분히 있어서 안전에 좀 생존할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항공 전문가로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번은 가장 큰 사고의 요인이 촉발이 됐던 것은 버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새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항 시설에 있는 로컬라이즈 안테나나 이런 것들이 네. 공항 시설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구축이 되고 기준에 의해서 됐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한 유족 여러분께 애도의 마음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서대 항공운항학과 김규왕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